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원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Q&A에다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들 한 번 정도는 시험 전에 여러분 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중간고사 때도 이런 캐스트를 한번 찍었는데요. 기말고사 때도 캐스트를 한번 찍겠습니다. 제가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 값진 시간을 지금 저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듣고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다가 여러분 값진 시간 제가 쓸 테니까 그렇게 좀 값지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곧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인강에서 아이들이 Q&A에서 엄청 많이 질문했던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나하고 비슷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 안 했다면 공부의 끝으로 가면 이제 이런 질문들 아마 하시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보시면서 공감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반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Q&A에서 여러분이 쓰셨던 것들을 기반, 그다음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들 기반으로 하나하나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 탄산이온과 탄산염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네, 그런 질문 아마 하실 텐데요. 일단 염에다 동그라미 한번 할게요. 아마 여러분 뭐 동그라미 칠 내용이 없겠죠. 그냥 한번 툭툭 보세요. 자,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염이라는 말을 써요. 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명칭을 좀 잘 아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염이다라고 하면 염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살트 이렇게 불러요. 살트. 소금이란 뜻이죠. 소금. 머리에 탁 넣어줄게 내가. 그러니까 염은 영어로 이제 살트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이제 쓰면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염이다라는 말 함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염이다. 탄산염 이런 말을 쓰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칼슘 2 플러스와 그 다음에 CO3 2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란 말을 쓰냐면 탄산염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탄산이온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죠. 탄산에서 나온 요 이온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탄산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탄산이온이고요. 탄산이온. 그 다음 얘는 뭐냐면 탄산염이다라는 거. 좀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요 탄산이온은 어디 있냐면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요거는 수권. 물속에 탄소가 존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존재할 때는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죠? 반면에 염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건 직권에 있습니다. 직권.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박혀 있을 때는 이렇게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써보시고 가는 것이 좋아요. 다시 한번. 탄산이온과 탄산염은 다르냐? 다릅니다. 그래서 탄산이온은 어떤 것들 얘기하냐면 CO3 2가 마이너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온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존재하는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수권에 존재한다. 탄산염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직권, 땅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러니까 분포도 서로 다르고 존재하는 형태도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십시오. 다음. 선생님, 직권하고 외권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일단 직권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땅바닥. 이 땅바닥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외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핵. 외핵. 핵에다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이 핵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철과 니켈. 그런데 이것이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 그래서 직권 속에 있는 유일한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핵이라고 했고,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초성을 따서 가르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유일하게 외핵만 액체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데 얘가 액체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이 액체가 같이 돕니다. 같이 이렇게 돌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형성해요. 지구에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렇게 지구에
자기장을 형성하죠. 그럼 여기 태양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우리 지구로 쏟아져 나와요. 이걸 갖다 누가 보호해 주냐면 지구 자기장이 쫙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외권이다 이렇게 불러. 외권. 그러니까 외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매핑을 좀 잘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를 공격하는 외권이 있고요. 2번 지구를 보호해 주는 외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공격하는 거 요거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지구를 공격하는 것도 외권이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요 지구 자기장도 외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줄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 이걸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구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 그래서 둘 다 외권이라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권과 외권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면 직권 안에 있는 외핵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외권이죠. 그죠? 그래서 직권과 외권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런 거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아마 아이들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이쪽에다 써볼게.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외핵이 유일한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외권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일부러 제가 그림을 안 지었는데요. 선생님, 오로라가 정확히 뭔가요? 오로라. 좋아요. 자, 오로라는 어떤 것들이냐면 태양풍이 날아오잖아. 그럼 상당 부분은 무엇이 막아내냐면 이 지구의 자기장이 대부분은 보호를 합니다. 대부분은 보호하는데 일부가 그걸 뚫고 들어와요. 일부가 그걸 뚫고 들어와. 그럼 얘를 갖다가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이 기권 중에서 10권. 기권 중에서 10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불빛이 바짝바짝바짝 펴.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 부르냐면 오로라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엄밀히 따지면 10권 안에 있는 질소와 이 산소에 있는 전자가 그 에너지를 쭉 흡수했다가 방출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바짝바짝 보이거든요. 이게 오로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는 외권과 기권 중에 있는 10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빛이 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는 외권과 그 다음에 기권 중에 있는 10권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불빛이 반짝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오로라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틀리면 되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배우기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한 번 정도는 써보시고 들어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수권은 모두 액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수에 지금 이게 물 숫자니까 선생님 뭐 다 액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권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그러니까 거의 99% 막 그러니까 수권의 대부분은 물이 맞아요. 대부분은 맞죠. 근데 일부의 육수가 있어요. 육수. 바닷물과 육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무엇이 차지하냐면 빙하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육수의 상당 부분을 빙하가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빙하가 뭐냐면 얼음이라서 고체입니다. 고체는 이렇게 S라고 쓰죠. 그죠? 그래서 수권은 해수와 육수로 분리되는데 상당수는 바닷물이야. 그 말이 맞죠. 하지만 일부의 고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권은 모두 액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빙하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고체가 있다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마지막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자, 작용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물리파트로 살짝 넘어오는데요. 작용반작용, 내가 칠판을 치면 칠판도 나를 칩니다. 근데 내가 아프죠. 그죠? 그래서 작용반작용에서는 뭔가 합력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서로 A가 B를 밀죠. 그죠? 그러면 B가 A를 밀어요. 그러니까 뭔가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력하면 뭔가 제로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개념 수업할 땐 얘기하죠. 이 목적어가 서로 달라요. 목적어가 서로 다르면 합력 불가입니다. 합력이 안 돼요. 그래서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어. 그러니까 목적이, 인생도 그래요. 목적이 서로 다르면 힘을 합칠 수가 없어. 목적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서로 다르면 힘을 합칠 수 없다라는 거 그림으로 살짝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저 개념 수업할 때 썼던 그림인데요. 자, 얘와 얘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얘가 얘를 밀죠. 얘도 얘를 밀어요. 그러니까 A가 B를 밀고 B도 A를 밀어.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에 같은 크기의 힘을 민다? 그건 맞아요. 근데 뭔가를 더하면 0 나올 것 같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과 헷갈리는 거냐면 어떤 물체 C가 있다고 칠게요. 어떤 물체 C를 A가 당겨. 어떤 얘를 갖다 또 B가 당겨요. 그러니까 A가 C를 당겨. B가 C를 당겨. 목적어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합력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합력 쌉 가능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 내가 10으로 당기고 얘를 갖다 또 10으로 당겨요. 서로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같죠. A가 C를 당겨. B가 C를 당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목적이 같을 때는 합력이 가능해서 이런 경우는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지. 이런 경우는 서로 합력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고. 다음. 자, 이건 이제 업템포까지 들었던 학생들이 리마스터도 들었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아마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떨어지는 물체의 도달 시간을 제가 1초라고 잡으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풀려. 문제가 막 빠르게 풀리니까 좋은데 문제가 안 풀리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문제가 빠르게 풀리긴 해. 선생님 근데 뭔가 리스크는 없나요? 이렇게 풀었을 때 리스크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조심해야 될 건 있나요? 그건 있죠. 그거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물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제가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둘이 동시에 떨어질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떨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는 것을 1초라 기준 잡아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얘는 과연 몇 초일까? t초라고 할게. 그럼 이걸 갖고 요걸 갖다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1초라 기준 잡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비율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비율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풀어내죠. 얘를 갖다가 VT 그래프를 그려서 원점을 지나는 1참수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래서 y는 몇 x냐면 9.8x 또는 뭐 10x 이렇게 놨는데 얘를 몇 초에 떨어진다고 먼저 기준을 잡는 거냐면 1초. 1초. 그럼 1초에 떨어진다고 기준 잡으면 요 직각삼각형 하나가 나와요. 이 면적이 바로 뭐냐면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 움직인 거리가 얼마만큼이라고 했냐면 지금 h만큼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얘는 몇 초 후에 떨어지냐면 t초예요. t초. 언젠지 모르겠지만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걸 t초 라고 잡으면 그때 요 연두 색깔로 칠하는 요 직각삼각형 요 넓이가 바로 뭐냐면 이동거리죠. 그래서 요 이동거리가 몇 h가 되냐면 4h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이 삼각형 두 개가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4입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어야 면적은 제곱의 비이기 때문에 1대 4다. 그럼 요게 1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요게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돼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실제로 1초가 아니고 비율을 물어볼 때는 1대 2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비율을 갖다가 물어보는 게 거의 99.99%야.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몇 초냐고 물어보면은 이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비율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정확하게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뭐 몇 미터라고 할까? 뭐 한 20m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주겠죠? 이게 정확하게 20m일 때 이게 몇 초야? 그러면 똑같이 푸시면 돼. 한번 가볼게. 그러면 비율로 푸는 게 아니라 한번 가볼게요. 자, VT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1참수에서 y는 몇 x냐면 10x예요. 또는 9.8x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걸 구하는 거야. k초라고 할게.
K초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현재 얼마란 뜻이냐면 20이란 뜻입니다. 너 K 구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 이동거리가 현재 20m일 때 과연 몇 초에 떨어졌을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여기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K고요. 그럼 요걸 갖다 요거 대입하면 되겠죠. 요 함수에다 대입하면 얘는 K,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그렇죠. 10K가 되겠죠. K를 갖다 대입하면 요 Y 값은 10K가 될 거니까. 그럼 이 동그라미 치는 삼각형의 면적 너 구할 수 있어? 아예 할 수 있지 뭐. 그럼 얼마가 되냐면 밑변의 길이 K, 높이는 10K인 거니까 면적은 5K 제곱이 되죠. 5K 제곱이 이 값이 현재 얼마라는 거냐면 면적이 20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갖고 K가 얼마라는 걸 찾냐면 2라고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게 몇 초야? 그럼 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몇 대 몇이야? 이러면 진짜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초라 기준 잡고 그 비율상으로 이게 2초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수능은 다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걸 영민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만 더 연습을 해보자. 항상 동시에 떨어진다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땅바닥 한번 그려볼게요. 땅바닥. 어떤 물체가 두 개 있다고 칠게. 어떤 물체. 그럼 얘를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 근데 요 높이가 4h다. 근데 이 높이가 9h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과연 몇 초에 떨어지고 이게 과연 몇 초에 떨어졌을까? 이게 몇 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원점을 지난 1차함수에서 y는 몇 x냐면 10x에서 야 얘가 몇 초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4야. 얼마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9야. 그럼 몇 대 몇이야? 4대 9야. 그러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고개 뒤따 빨라야 돼. 그러니까 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어야 그래야 면적의 비는 제곱비니까 4대 요게 9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의 제곱이야? 2초의 제곱이야. 너는 뭐의 제곱이야? 3초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초에 떨어지는 거냐면 2초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고 얘는 3초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뒤따 빨라야 돼. 요게 돼야 돼. 좀 더 해봐? 좀만 더 해봐. 어쩌다 정규 수업이 돼버렸어요. 자, 땅바닥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A초에 떨어지고 얘는 B초에 떨어진다고 칠게. 그때 얘는 얼마냐면 높이가 여기서 9h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할까? 25h라고 하는 거야. 몇 대 몇이죠? 너는 뭐의 제곱이야? 나는 3의 제곱. 얘는 3초에 떨어지는 거야. 너는 뭐의 제곱이야? 얘는 5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비율이 몇 대 몇인 거냐면 3초와 5초만큼 이동한 거리인 거야. 그게 돼야 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자, 이제 내 멘탈 나가게 한다. 자, 보세요. 자, 땅바닥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 동시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2H라고 할게. 얘는 과연 몇 대 몇으로 떨어지는 거야? 요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너는 뭐의 제곱이야? 1. 그러니까 구연동 하란 말이야. 너는 뭐의 제곱이야? 루트 2죠. 그러니까 얘가 1초의 바닥에 떨어지면 얘는 루트 2초의 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이제 이러겠죠? 선생님 루트 2초가 어디 있어요? 애초에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1참수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초의 바닥에 떨어진다 한다면 얘는 비율상으로 루트 2초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비율을 물어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리스크 없으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푸시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미터를 주고 계산하라고 하면 아까 그 삼각형의 면적 구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를 끌고 다니면서 푸시는 것이 맞지만 어차피 객관식으로 이렇게 답만 찾고 비율을 찾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다음. 자, 학교에서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에 대한 개념을 배웠대요. 배웠는데 이게 막 눈물을 흘리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요, 선생님. 가르쳤어요. 그럼 알아야 되나요? 그럼 알아야죠. 배웠으면 나오는 거 학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둘 다 수송 단백질이라 불러요. 수송 단백질. 그래서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텐데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확산이 일어나요. 확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어요. 촉진 확산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겁니다. 촉진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물질을 수송한다고 해서 수송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배웠다는 거야. 첫 번째는 물질을 움직이는 통로 단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걸 배웠는데 알아야 되나요? 배웠으면 알아야죠. 지금 정리를 살짝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수송 단백질이라 부르고,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온이 있어요. 이온, Na+ 같은 이온. 이런 애들은요 굉장히 크기가 어떠냐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 자체도 굉장히 작은데 거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니까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작은데 얘는 물과 친해요. 친수야, 친수. 물과 친하니까 물에다가 이온을 타먹잖아요. 포카리스에트. 그러니까 이온은 물과 친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바다를 통과할 수 없어요. 크기는 매우 작지만 물과 친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물과 친하니까 이렇게 통로만 열어주잖아? 그럼 막 빠르게 넘어요. 크기가 작으니까 통로만 열어주면 막 넘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단백질을 우리가 무슨 단백질이라고 부르냐면 통로 단백질이다라고 불러요. 써줄게.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움직일 때 이온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통로만 조금 열어주면 막 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운반체 단백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온이 아니라 포도당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살에도 안 바뀌거든요, 거의. 포도당 같은 애들은 우리가 식을 갖다 써보면 그냥 바로 와닿을 텐데 C6H12O6예요. 써보세요, 빨리. C6H12O6야. 이런 애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뻘크해요. 왜냐면 원자가 엄청 붙어 있잖아. 막 붙어 있는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크기가 매우 커요. 아까 전에 크기가 작으니까 통로만 열어주면 넘어왔는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통로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 포도당을 붙잡아서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운반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단백질이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운반체 단백질이란 말을 써요. 운반체 단백질. 그래서 어떤 애들이 주로 그러냐면 포도당 같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애들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통로만 열어준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좀 넣어주세요. 좋아요. 빨간 펜. 자, 만약에 이 강의를 중학생이 보고 있다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이 보고 있다면 당장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냥 빠르게 머리에 넣어줄게. 그러니까 이온은 통로 단백질이야. 하나만 딱 외워. 나머지는 반대니까.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LG U+ 쓰고 있어요. 뭐 T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동통신 그렇게 외워. 그러니까 이온은 통신 그렇게 외워. 이동통신. 그래서 이온은 통로 단백질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돼요. 좋아요. 다음. 자, 물질대사라는 것이 있죠. 그죠? 물질대사는 뭐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단계별로 반응을 하는데 단계마다 사용되는 효소가 다른가요? 아,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살짝 보면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있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A가 D로 변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한 큐에 갑니다. 한 큐에. 이게 몇 도씨 필요하냐? 400도씨. 그러니까 우리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뭐라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물질 대사를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쓰세요. 그러면 물질 대사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 자, 근데 이런 반응이 한 방에 일어나면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폴짝폴짝 나눠야 돼. 그래서 이 반응을 쓰면 A가, 우리 감독님 요거 보일까요? 글씨가? A가 먼저 B로 갔다가 B가 C로 갔다가 C가 D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A가 D로 가는 것은 똑같지만 한 방에 가면 죽어. 그러니까 요거를 스텝을 나눠서 가야 우리 몸에서 과부하가 안 생긴다는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 이 과정에서 효소가 필요하고 이게 효소가 필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좀 질문하는 건데, 화살표의 왼쪽이 반응물이에요. 이게 반응물이란 말이야. 오른쪽은 생성물이고, 그러니까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반응물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효소도 달라져야 돼. 왜냐면 얘하고 자물쇠가 딱 들어맞는 게 이 기질특이성이라고 해서 자물쇠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반응물질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얘와 딱 맞는 효소로 바뀌어야 돼. 반응물질이 달라지잖아? 그럼 얘하고 아구가 딱 맞는 효소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반응하면 반응물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효소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엄청 많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장이 읽히죠. 우리 물질 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한 방에 일어나면 죽어. 그러니까 단계별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단계마다 사용되는 효소는 반응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효소도 조금씩 달라져.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것도 역시 전사번역 파트에서 이제 서술형 평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코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코돈. 이 코돈은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코돈이 되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좀 거치게 질문을 했지만 사실 이제 이 학생이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선생님, 염기 하나, 염기 둘도 아니고 왜 하필 3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좋아요.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몇 종류냐면 20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배경 지식을 좀 아셔야 돼요. 좋아. 그럼 이제 if라고 쓸게요. if. 자, 만약에 자, 염기가 하나 있다 칠게. 염기가 하나, 아니면 염기가 둘 있다 칠게. 근데 지금은 염기가 셋이죠. 좋아. 자, 그럼 만약에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A, T, C, G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수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몇 개만 가능하냐면 4개밖에 불가능하죠. 근데 20개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염기가 2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수가 4,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수가 4예요. 그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몇 가지의 경우수가 가능하냐면 16가지의 코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코돈이 염기 2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 4개, 이 자리에 4개, ATCG, ATCG가 들어올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냐면 16개의 경우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미노산은 2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20개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염기가 3개가 있으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4,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 4, 여기가 4. 그러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때 만들어지는 코돈은 몇 개가 있냐면 64개가 있어요. 이때 만들 수 있는 코돈이 64개. 그러면 아미노산 20개를 만들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제 염기가 최소 3개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그래야 만들 수 있는 경우, 코돈의 경우수가 64개고 발견된 20가지를 만들고도 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좋아.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생각들 해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국 어딘지 모르지만. 선생님, 그러면 4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더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4, 이 자리 4, 이 자리 4 이렇게 하면
코돈이 20개 만들고도 남잖아요. 우리 몸은 이런 비생산적인 일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딱 알맞게 만들게끔 진화가 일어났지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든 다음에 버려버린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코돈을 만드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만들 수 있는 코돈이 64개니까 아미노산을 만들고 충분히 남기 때문에 이렇게 알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때 64개다 밑줄어 볼게요. 제가 이 코돈이라 써줄게. 코돈 64개를 다 그릴 수 없잖니. 6개만 그릴게. 그래서 첫 번째 코돈 하나, 2개, 3개, 4개, 5, 6이에요. 그래서 요게 몇 개냐면 코돈 64개입니다. 그 6개만 제가 딱 그린 거예요. 자, 아미노산 20개 다 그릴 수 없잖니. 나 2개만 그릴게.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여기 뭐 아미노산 하나.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코돈 하나와 이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지만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코돈은 64개, 아미노산 20개이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중복돼요. 이렇게 중복되면서 이렇게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코돈이 중복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림으로 볼까요? 다시. 그래서 서로 다른 코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해요.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코돈이 모여서 이런 애들, 얘도 류신이고 얘도 류신이고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죠. 좋아요. 다시 한번 이쪽 가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을 쓸 때까지는 시간이 거의 물리 푸느라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조식이라도 써서라도 부분 점수를 획득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글로 쓰시는 것이 좋죠. 줄글로 쓰시는 거.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이제 제일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파트는 물리에서 결정된다 보시면 되는데 1학기에서는 물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먼저 떨어지는 것을 1초라 기준 잡고 문제를 푸는 것은 비율을 풀어낼 때는 아주 효과적으로 객관식을 빠르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몇 초냐, 몇 미터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역시 그 1차 함수를 그려갖고 면적을 구한다든지 기울기는 가속도라든지 그런 거 아주 일관되게 풀어보시면은 서술형도 빠르게 맞추실 수 있고 객관식도 빠르게 맞추실 수 있으니까 저 한번 믿고 가보시죠. 아시죠?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이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보시게 될 건데요. 원래 인생이 좀 열심히 했지만 보상을 또 그만큼 좀 덜 받는 아이들도 있고 열심히 한 만큼 또 잘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조금 힘들었다면 이번 시험에서 자신감 꼭 찾으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멀리서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는 걸 다 맞추는 훈련 여러분들 멋진 싸움 꼭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다음 더 좋은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